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1492년 10월의 새벽, 한 남자가 낯선 해변에 무릎을 꿇습니다. 깃발이 꽂히고 기도가 울리고 유럽의 왕과 여왕 이름으로 이 땅을 차지한다고 선언하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해변에는 이미 사람들이 서 있었거든요. 그들은 집이 있었고, 언어가 있었고, 조상에게서 이어받은 땅이 있었고, 하늘과 바다를 읽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의 진짜 반전은 이겁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세계 위에 발견이라는 이름표를 붙인 인물이었다는 것. 결말부터 말해볼까요? 콜럼버스는 끝내 자신이 새로운 대륙에 도착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아시아 근처 어딘가에 닿았다고 믿었어요. 그런데도 500년 동안 그는 신대륙의 발견자로 기억됩니다. 누가 이야기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그 말을 이렇게 오래 믿어온 걸까요? 자, 여기서 시간을 되감아 봅시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익숙한 그림, 세척의 배, 용감한 항해자, 미지의 세계를 향한 위대한 도전. 그런데 그 그림의 바깥에는 지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천만 명의 원주민, 유럽보다 먼저 대서양을 건넌 북유럽 항해자들, 그리고 발견이라는 단어 하나로 사라진 문명들. 오늘 이야기는 콜럼버스의 항해가 아니라 그 항해 이후 500년 동안 진실이 어떻게 포장되고 반복되고 결국 상식이 되어버렸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배경과 맥락.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다. 우리는 이 문장을 너무 오래 들어왔죠. 그런데 잠깐만요. 1492년 10월 12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스페인식 이름으로 크리스토발 콜론이 카리브해의 한 섬, 오늘날 바하마로 추정되는 과나아니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비어있지 않았거든요. 그를 맞이한 사람들은 타이노족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마을을 이루고 바다를 건너 교류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콜럼버스는 무엇을 발견한 걸까요? 땅을 발견한 걸까요? 아니면 유럽이 몰랐던 세계를 유럽의 언어로 다시 이름 붙인 걸까요? 더 흥미로운 건 콜럼버스가 유럽인 최초도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약 1000년 무렵 노르웨이 탐험가 레이프 에릭손은 그린란드를 떠나 북대서양을 건너 빌란드라 불린 땅에 닿았습니다. 이야기는 오랫동안 아이슬란드사가 속 전설처럼 취급됐지만 1960년 노르웨이 탐험가 헬게 잉스타드와 고고학자 안네 스티네 잉스타드가 캐나다 뉴펀들랜드 북쪽 끝 랑스오 메도스에서 노르드인의 정착 흔적을 찾아냅니다. 풀로 덮인 집터, 철을 다루던 흔적, 북유럽식 건축 방식. 이건 전설이 아니라 증거였던 거죠. 그렇다면 왜 학교 교과서의 중심에는 레이프 에릭손이 아니라 콜럼버스가 서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순한 항해 기록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의 문제였거든요. 콜럼버스는 1492년 4월 스페인 왕실과 산타페 협약을 맺습니다. 이사벨 1세와 페르난도 2세는 그에게 새 항로를 찾으면 제독 칭호, 총독 권한, 수익의 일부를 주겠다고 약속했죠. 콜럼버스는 향신료와 금, 그리고 아시아로 가는 서쪽 항로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단순히 모험가였기 때문일까요? 15세기 말 유럽은 오스만 제국의 부상 이후 동방무역로의 불안을 느끼고 있었고,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해안을 돌아 인도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은 뒤처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첫 번째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1492년 10월 산타마리아, 핀타, 니냐 세척이 긴 항해 끝에 육지를 봅니다. 콜럼버스는 그곳이 아시아 근처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을 인디오라고 불렀죠. 인도의 가까운 섬에 도착했다고 착각한 겁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이 새로운 대륙에 왔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은 아시아 항로를 열었다고 믿었던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아메리카를 발견한 사람이라는 명예는 정작 본인이 이해하지 못한 세계 위에 세워진 이름표였던 셈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1493년 콜럼버스의 두 번째 항해입니다. 이번엔 탐험이 아니라 식민의 시작에 가까웠습니다. 17척의 배, 1000명이 넘는 사람들, 가축, 무기, 성직자들이 함께 카리브해로 들어갑니다. 히스파니올라 섬, 오늘날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이 있는 그곳에서 스페인 정착지가 만들어지고 타이노족의 삶은 급격히 무너집니다. 금을 요구받고 노동을 강요받고 유럽에서 온 질병까지 퍼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저항했을까요? 너무 당연하죠. 그들에게 콜럼버스의 도착은 발견이 아니라 침입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름의 문제도 있습니다. 아메리카라는 이름은 콜럼버스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1507년 독일 지도 제작자 마르틴 발트제밀러가 세계 지도에 어메리커라는 이름을 적습니다. 이 이름은 이탈리아 항해가 아메리고 베스푸치에서 따온 것이었죠. 베스푸치는 콜럼버스가 본 땅이 아시아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땅은 원래 있었고 사람들도 살고 있었고 콜럼버스보다 앞서 도착한 유럽인도 있었고 이름조차 다른 사람에게서 왔습니다. 그런데 왜 500년 동안 우리는 콜럼버스를 발견자로 기억해온 걸까요? 아마도 발견이라는 말이 너무 편리했기 때문일 겁니다. 발견이라고 부르면 그 이전의 사람들은 흐려집니다. 정복은 탐험이 되고 약탈은 교역이 되고 침입은 문명의 시작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콜럼버스 한 사람의 오해가 아닙니다. 누가 역사를 쓰는가, 누구의 시선으로 세계를 처음 본다고 말하는가, 바로 그 질문의 시작인 거죠. 반전과 전개.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콜럼버스가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다고 믿었던 바로 그 순간, 사실 그 땅은 이미 누군가의 집이었거든요. 바하마의 작은 섬, 과나아니. 콜럼버스가 산살바도르라고 이름 붙인 그곳에는 타이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카누를 만들고 가족을 이루고 하늘과 바다를 읽으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요. 긴장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콜럼버스는 그들을 처음 만난 뒤 호기심 어린 관찰자가 아니라 제국의 대리인처럼 행동합니다. 그는 이 사람들이 온순하다, 무기가 약하다, 쉽게 지배할 수 있겠다고 기록하거든요. 발견이라는 말 뒤에 숨은 첫 문장이 사실은 감탄이 아니라 계산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신대륙 발견의 장면은 낭만적인 돛담배의 실루엣이었지만 현장에서 벌어진 일은 훨씬 차갑고 불편했습니다. 한쪽은 손님을 맞이했고 다른 한쪽은 소유할 땅과 노동력을 계산한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이어집니다. 콜럼버스는 자신이 죽을 때까지도 아메리카에 도착했다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이 아시아 근처 인도 제도의 어딘가에 닿았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곳 사람들을 인디오라고 부른 겁니다. 자, 여기서 이상하지 않나요? 아메리카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인물이 정작 자신이 아메리카에 왔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발견자의 이름표가 붙었지만 그는 지도의 정답을 읽지 못한 항해자였던 거죠. 그런데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60년대 캐나다 뉴펀들랜드의 랑스호
메도스라는 지역에서 고고학자들이 북유럽식 건축 흔적을 발견합니다. 목재 구조물, 철을 다룬 흔적, 바이킹 정착지의 증거들. 이건 콜럼버스보다 약 500년 앞선 유럽인의 북아메리카 도착을 보여주는 물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인 최초의 아메리카 도착이라는 왕관조차 콜럼버스의 것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레이프 에릭손과 북유럽 항해자들이 이미 그 차가운 북쪽 해안에 닿아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왜 우리는 콜럼버스를 기억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의 항해가 더 유명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항해 뒤에 제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의 왕실, 금을 향한 욕망, 교황의 승인, 정복자들의 군대, 그리고 유럽 중심의 역사 서술이 뒤따랐기 때문인 거죠. 역사는 먼저 도착한 사람보다 더 크게 기록한 사람의 편에 서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지막 에피소드는 이름입니다. 아메리카라는 이름도 콜럼버스에게서 오지 않았습니다. 1507년 독일의 지도 제작자 발트제 밀러가 새 대륙을 지도에 그리며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이름을 따 아메리카라고 적습니다. 베스푸치는 이곳이 아시아가 아니라 별개의 대륙일 수 있다고 본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콜럼버스는 발견자로 불렸지만 대륙의 이름도 얻지 못했고 대륙의 정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가장 크게 기억된 사람이 사실 가장 정확히 이해한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콜럼버스 한 사람을 끌어내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발견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쉽게 써왔는지 묻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살고 있던 땅을 발견했다고 말하는 순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시간은 지워집니다. 그들의 언어, 신화, 아이들의 웃음, 조상의 무덤, 바람을 읽는 방식까지 전부 배경이 되어버리는 거죠. 500년 동안 가려진 진실은 어쩌면 이것입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 아메리카는 발견되기를 기다리던 빈 땅이 아니었다는 것. 그곳은 이미 수많은 이름과 기억을 가진 세계였고, 콜럼버스는 그 세계를 처음 본 사람이 아니라 그 세계가 지워지는 문을 연 사람에 가까웠던 겁니다. 클라이맥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다는 말은 사실지리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역사 이야기도 아니었어요. 그건 소유권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발견이라는 단어는 빈 땅을 찾아냈다는 뜻이 아니라 그 땅을 가질 수 있다는 법적 주문에 가까웠던 거죠. 콜럼버스가 돌아온 뒤 유럽에서 가장 빨리 움직인 것은 탐험가들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이었고, 교황청이었고, 계약서였습니다. 스페인은 곧바로 이 낯선 바다 너머의 섬과 땅에 대해 권리를 주장했고, 교황의 칙서와 조약은 지구를 선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지도 위에 선 하나를 긋고, 여기부터는 너희 것, 저기부터는 우리 것.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하죠. 이미 그곳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도시가 있었고, 언어가 있었고, 신앙이 있었고, 농업과 무역과 전쟁과 기억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조상이 묻힌 땅이었고, 아이들이 태어나는 땅이었고, 노래가 이어지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유럽의 문서는 그들을 중심에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발견된 세계의 주인이 아니라 발견된 세계 안에 있는 존재로 밀려났습니다. 이 차이가 무서운 겁니다. 더 강렬한 장면이 있습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훗날 원주민들에게 어떤 문서를 읽어주곤 했습니다. 이름은 레케리미엔토, 요구서라는 뜻이죠.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교황과 스페인 왕의 권위를 인정하라. 기독교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평화롭게 대하겠다. 거부하면 전쟁을 하겠다. 너희를 노예로 삼고 재산을 빼앗고 그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 문제는요, 이 문서가 원주민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읽혔다는 겁니다. 때로는 해변에서, 때로는 숲 앞에서, 때로는 아무도 듣지 못하는 거리에서 읽혔습니다. 그건 설득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을 남기기 위한 절차였어요. 우리는 경고했다. 그러니 이제 빼앗아도 된다. 그렇게 폭력은 행정이 되었고 침략은 합법의 모양을 입었습니다. 이제 보이시나요? 콜럼버스 신화가 오래 살아남은 이유는 단순히 사람들이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바이킹이 먼저 왔다는 사실이 알려져도 원주민들이 수만 년 전부터 살았다는 증거가 쌓여도 그 신화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신화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든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발견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이전의 세계는 희미해집니다. 그가 문을 열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문 안에 이미 살던 사람들은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신대륙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순간 그 땅의 오래된 이름들은 낡은 먼지처럼 밀려나는 거죠. 콜럼버스는 자신이 도착한 곳이 완전히 새로운 대륙이라는 사실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이 아시아의 어딘가에 닿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를 발견자로 기억해왔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알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가장 평화롭게 만났기 때문은 더더욱 아니죠. 그의 항해가 유럽 제국의 문서를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금과 노동력과 영토에 대한 상상력을 폭발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후의 세계 질서가 그 이야기를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반전은 이겁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지 않은 이유는 단지 이미 사람이 살고 있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그는 아메리카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유럽이 아메리카를 소유할 수 있다는 이야기의 첫 장면이 되었던 겁니다. 발견이라는 말은 빛나는 모험담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질문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발견할 권리를 갖는가?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500년 동안 가려진 진실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콜럼버스의 배가 바다를 건넌 순간 시작된 것은 한 사람의 위대한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존재하던 세계를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하는 거대한 서사의 시작이었던 거죠. 마무리. 결국 콜럼버스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항해 기록이 아니라 누가 역사를 이름 붙일 권리를 가졌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이미 그 땅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이미 바다를 건넌 이들도 있었고, 이미 수천 년의 문명과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오랫동안 발견이라는 단어 하나로 그 모든 존재를 뒤로 밀어냈습니다. 이건 500년 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일이 계속 벌어져요. 누군가의 시선이 기록이 되고, 기록이 교과서가 되고, 교과서가 상식이 되는 순간 사라진 목소리는 다시 찾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의심한다는 건 과거를 부정하는 일이 아니라 너무 쉽게 믿어버린 문장을 다시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세계사를 뒤흔든 또 다른 공식 기록, 마리 앙투아네트의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는 말이 정말 존재했는지 추적해보겠습니다. 댓글로 콜럼버스 이야기에서 가장 먼저 지워진 사람은 누구였다고 생각하는지 알려주세요. 보이 페달이 들려드릴 다음 역사 미스터리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해두세요. 브리테니커 https://www 브리테니커 스미스소니언 매거진
https://www. 스미스소니언 매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https://www. 내셔널 지오그래픽 설명란에는 참고자료와 이어지는 롱폼 링크를 정리해두겠습니다. 사건의 배경을 더 깊게 보고 싶다면 설명란 자료를 함께 확인해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편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